안녕하십니까. 2025 딜사이트 증권 포럼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황윤기입니다. 네, 오늘 포럼의 주제는 리코노믹스 코스피 5천 시대를 여는 열쇠입니다. 올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자본시장에서는 발빠르게 정책 변화들이 나타났는데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기관 투자자 책임 강화 등 투자자 중심의 정책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정부가 말하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기 위한 과제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 업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함께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본 포럼의 개막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서 귀한 말씀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안 의원님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역임하시고 22대 총선 광주 동구, 남구, 을 지역에서 당선되셨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 의장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위원을 맡으셨습니다. 새 정부의 증시 활성화 과제에 누구보다도 큰 의지를 갖고 계신 정책 기한자로서 이 자리에 모시게 됐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안도울입니다. 예, 먼저 오늘 우리 딜사이트 증권 포럼, 리코노믹스, 코스피 5천 시대를 여는 열쇠라는 주제로 오늘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우리 이승호, 딜사이트 대표이사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특히 우리 이진철, 우리 편집국장님, 그리고 박준식 부국장님은 저하고 또 동문수학을 했습니다. 기재부에서 같이 세정청사에서 굉장히 서로 가까운 인간관계를 맺고 그렇게 같이 지금 함께 하고 있고, 오늘 또 이렇게 딜사이트로 또 자리를 옮기셨네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뭔가 경제에 있어서 밝은 기운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우선 이제 매크로 지표 보면은 간만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바뀌었죠. 1, 4분기에 마이너스 0.2% 했던 게 지금 2, 4분기 0.6%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산활동 지표를 보면은 7월 달에 1.2%로 있잖아요. 얘도 양로 등 턴을 좀 했고, 지금 소비 심리지수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수출 5.9%더라고요. 굉장히 좋고, 지금 문제는 투자거든요. 근데 투자가 지금 낙폭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한 5%, 5.7%인가 그랬는데 이번에 3%대로 이렇게 감소율이 좀 줄었네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좀 개선이 좀 되고 있다. 그리고 소비가 좋다. 그리고 수출 역시 있잖아요. 지금 반도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업황이 조금 개선되는 추세. 그리고 우리 이제 반도체가 우리 수출의 20%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의 수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관세 영향이 이제 분명히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수출은 좀 호조세. 그렇게 된다면 수출과 동반되는 또 투자도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는 지금 바닥을 치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게 바로 저거죠. 이제 무빙머니죠. 머니에 무빙 하는 건데, 부동산에서 여하튼 증권 시장으로의 자금의 이동,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적 투자로서의 어떤 금융 흐름을 지금 유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공약으로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야기해 왔고, 또 시장의 기대가 형성됐고, 또 시장의 기대에 맞게 새 정부가 출범을 해서 각종 제도 개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차 상법 개정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고, 2차 상법 개정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지금 가장 시장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소액 투자자들이
기업의 분할 합병 과정에서 불이익을 보는 부분들에 대한 시정도 지금 자본시장법을 거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주식시장의 이제 불공정 행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가 이미 지금 천명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제도적인 시스템들이 지금 강구가 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에게 정당한 몫을 환원시킨다는 정책도 지금 꾸준히 진행이 좀 되고 있죠.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흐름을 지금 타고 있고, 또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또 조치들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이제 분리 과세가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좀 들어가 있죠.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서로 의견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조세 개편안이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좀 논의를 할 겁니다. 저도 이제 국회 기재위의 조세 소위위원이기 때문에 저도 그 자세히 좀 들여다볼 생각으로 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세제 개편 관련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나름 우려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세제 개편에 대해서 제가 맥락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제라는 걸 전반적으로 다 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 나무를 보고 지금 있잖아요. 개별 세목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하겠지만은 또 전체 수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면은 이제 우리 기재부 정부에서 이렇게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을까라는 그 나름의 있지 않습니까? 배경과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조금 이해는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나라가 그렇죠?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정부가 할 일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뭐냐?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전략적인 재정을 운영하겠다. 경기를 살리겠다. 그리고 미래혁신 투자를 앞장서서 하겠다. 라고 있잖아요. 정부 역할을 분명히 지금 매김질을 다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돈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굉장히 나라 국간이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조세 부담률이죠. 조세 부담률이 우리나라가 작년 말에 17.6%예요. OECD 평균이 25.3%거든요. 8%포인트 정도 좀 아래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22%까지 겨우겨우 올려놨는데 그게 3년 만에 있잖아요. 지금 17.6%로 지금 급추락을 한 거거든요. 자, 이 정도의 세수를 가지고는 정부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통상 있지 않습니까? 꾸려가는 이 살림들이 있거든요. 복지 지출은 가만히 있을 수 있잖아요. 자연 증가가 돼요. 왜냐하면 고령화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세수, 그리고 또 물가 상승만큼은 또 있잖아요. 정부도 명목 있잖아요. 지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 빼고 나면 있잖아요. 뭐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너무나도 축이 난 세수 기반을 조금 정상화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세법을 좀 고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를 둔 게 뭐냐면은, 저거죠. 약간의 정책 실패가 있었던 부분들을 좀 정상화시키겠다. 그리고 여타의 어떤 제도 개선을 전제로 해서 좀 세수가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세제가. 그런 부분들을 여건에 맞게 이제 고치겠다는 거죠. 첫 번째가 저거 아니겠습니까? 법인세. 지금, 이거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법인세에 대해서 1% 있지 않습니까? 세율을 다 낮췄죠. 그렇지만 기대했던 낙수 효과, 소비나 투자는 없어요. 그리고 뭐 성장에 대한 마이너스 기여도로 지금 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그렇죠? 이거는 정상화시키고 대신 선별 감세를 하겠다. 그래서 국가 전략 기술 분야, 미래혁신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액공제를 과감히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세제 개편안에 AI가 들어가고 방산이 들어가고 문화 콘텐츠가 들어가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좀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효과가 없는, 그죠? 보편 감세는 있잖아요. 복원시키되 대신 그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선별 지원을 좀 해야 한다.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투자 실적에 입각해서 되잖아요. 그래 인센티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재정 운영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저겁니다. 이제 주식 소득에 대한 있잖아요. 이제 과세 문제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가느냐. 이거죠. 자, 거래세를 먼저 보면은 거래세는 사실상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증권세율을 있잖아요. 거래세율을 0.3에서 있잖아요. 0.15까지. 뭐 이제 저 있잖아요. 저 코스피는 뭐 농특세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크게 봐서 증권 거래세 볼 수 있죠. 그래서 0.15까지 낮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금투세는 폐지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그거는 이제 복원을 좀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0.5%포인트 있잖아요. 0.05%포인트 올리게 지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고, 지금 이제 대주주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양도소득세 문제죠. 이 문제는 그동안에 이제 지난 정부까지는 이제 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좀 낮춰왔죠. 왜냐하면 이제 과세 형평상 자본소득에 대해서 정당한 과세를 한다는 차원에서 그게 한 100억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10억까지 내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 3억까지도 낮춘다라고 했는데, 지난 정부 때 이제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50억으로 지금 올려놓은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런 판단을 나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있잖아요. 이제 50으로 이제 올리겠다, 지금 이렇게 안이 좀 돼 있는 거죠. 그러나 대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식을 그 거래하는 있잖아요. 거래 또는 또 단기 있지 않습니까? 매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세를 좀 하되, 대신 장기 보유하는 데 따른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좀 경감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 과세를 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여기 우리 저기 담당 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여러 이제 논란들이 꽤 있었어요. 논의들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안이 나와 있고, 이 안이 우리 시장의 기대를 다 충족시키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 역시나 그에 대한 대안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 이야기를 좀 더 들어서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 대주주 주식 양도 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또 논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은 저거죠. 금투세를 빨리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했거나 배당 소득이 발생했거나 관계없이 무차별하게 소득에 대해서는 있지 않습니까? 적정 과세를 하는 그러한 금투세를 도입을 하는 것이 전 답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걸 도입할 수 있는 여건과 여건이 어느 때냐, 그리고 어느 시점이냐라는 건 또 다른 이제 판단의 문제겠죠. 이제 그런 문제에서 그건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거고, 당분간에 이 요건이 지속이 된다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왜 대주주냐 이거죠. 과세 대상이 왜 대주주냐. 당시로 있어서는 있잖아요. 그것이 필요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처럼 모두가 있지 않습니까? 주식을 투자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대주주라는 게 별로 설득력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대주주 요건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고액 주식 보유자나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주식 소득을 가지고 다음세 능력이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적정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금액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제도 개선도 제가 이제 좀 정부에 좀 부탁을 좀 해놓은 상태이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이러한 세제 문제는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굉장히 지금 정부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지금 곳간이 비어 있다. 그 곳간이 비어 있는 것은 지난 정부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의 저성장을 너무 방치를 했어요. 방치를 하면서 우리가 너무 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저성장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세수 결손이 생겼죠. 23년 56.4조, 그리고 작년에 있지 않습니까? 3.8조, 금년 이거 추경하면서 10.3조, 97.5조 원에 있지 않습니까? 세수 결정이 지금 생긴 상태예요. 이만큼 뻥크가 팍 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성장세수를 만들어내고, 또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과세 체계를 좀 정비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세수를 만든다. 이게 이제 됐고, 그 정도의 안정적인 세수가 돼야만이 정부가 지금 필요한 일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 세계로 글로벌 지금 기술 산업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국가대표 선수로 나서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혁신 산업에 대한 어떤 투자를 지금 앞장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뒤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쓰고 만들었습니다만은 국민성장펀드라는 거 있잖아요. 100조가 되든 150조가 되든 있잖아요. 그걸 만들겠다라고 해서 미래혁신 분야에 대해서 선도적인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데 다 나름대로 지금 마중물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재원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어느 정도 세수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소득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조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조장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세수는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 세수가 결국에는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로 해서 결국은 시장으로 환류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큰 차원에서 좀 이번 정부의 어떤 과세, 조세체계 개편 이거를 조금 긍정적으로 좀 도와주시고 긴 안목으로 좀 같이 이 문제를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아주 우리 자본시장 활성화 코스피 5천의 우리 꿈 그리고 이 정부가 반드시 달성을 해낼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같이 의기투합하시고 좋으면 더 의견들 개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 자료 내용들 제가 대강 봤는데 이런 부분도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도걸 의원님 귀한 축사 말씀 고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본 포럼을 주최한 디사이트 미디어 그룹 이승호 의장의 개회 말씀이 또 있겠습니다. 역시나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랄게요. 저 축사가 너무 감명적이지 않았나요? 박수 한 번 더 해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딜사이트 미디어 의장 이승호입니다. 먼저 오늘 귀한 포럼에 귀한 발걸음해 주신 많은 참석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 발전에 걸친 제도적 변화가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배상소득 분리과세, 기관 투자가 책임 강화 등 자본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건 코스피 5천이라는 목표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도전일 것입니다. 우리 시장은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평가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유통시장의 차별 구조와 제도의 미비라는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겠죠? 자사주 소각, 의무 공개 매수, 집중 투표제와 같은 주주평등 제도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투자가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이 마련될 때 비로소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포럼은 한국 주식은 왜 저평가되는가, 어떻게 제도와 시장을 재설계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물음에 각 분야 전문가들이 깊은 통찰을 나눠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적 시각을 전해주실 성주한 미래에셋증권 전무님, 김현수 칸서스 자산운용 대표님, 구대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님, 그리고 윤수현 기획재정부 세제과장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코스피 5천이라는 목표 달성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세션은 2025년 하반기 IPO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성주환 미래에셋증권 전무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전무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성주환 전무님은 국내 IPO 시장을 선두에 오신 대표 전문가로 대형 딜에서의 실전 경험과 제도 대응 전략을 폭넓게 쌓아오신 분입니다. 역시나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관계자들 중에서 IPO랑 관련된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또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많은 분야라서 그 딜사이트에서 특별히 좀 IPO 시장 전망을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뭐 약소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겠습니다. 그 IPO 시장 전망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 국내 경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과거 대비해서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 추이가 사실 그 글로벌하게 타 국가보다 많이 낮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 앞으로 예상도 낮게 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 이제 뒤에 설명드릴 주식시장이나 IPO 시장에 어느 정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분야이긴 하지만 뭐 지속적으로 그 경제 성장률이 사실 좀 좋아지고 지금 마침 소비 지수라는 게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좀 좋아진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증시나 IPO 시장도 같이 좋아질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을 잠깐 보게 되면요, 사실 그 저희가 최근에 그 정권 바뀌면서 그 5,000포인트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 방향들이 나오면서 그 깜짝 반등을 통해서 뭐 3,000포인트를 훌쩍 넘어서 더 많이 그 지표가 나아가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그 타 국가 대비해서 특히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 그 우리나라 그 종합 주가 지수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느낌입니다. 특히 또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 박스권을 좀 탈피해서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인 방향성이 좀 일관되게 나아가주는 게 필요한데 좀 정책 방향성에 최근에 좀 혼돈들이 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근데 앞으로 뭐 그 5,000포인트를 향해 간다는 방향성에는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 다시 또 좀 일관되게 이어진다고 하면 그 국내 주식시장은 그 최근에 박스권 탈피해서 좋아질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도 있고 현재 주식시장이 썩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IPO 시장은 뭐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 아래 표를 보시게 되면 그 국내 IPO 공모 규모라든지 공모 건수 추이에서 작년 동기 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중소형주들 위주로 해서 IPO 시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좋은 게 국내 IPO 한 건당 공모 규모 추이도 그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떨어져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오르는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IPO 시장은 좋은 분위기고요. 특히 중소형사들 위주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고 올 초에 LG CNS하고 최근에 상장했던 대한조선 같이 공모 규모가 큰 딜들도 이제 하나씩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향후에 IPO 시장이 계속적으로 좋아진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공모 규모가 1조 이상 되는 딜들도 순차적으로 나올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IPO 시장의 그 추이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이 수요 예측이랑 그 공모가 결정이거든요. 수요 예측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추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수요 예측 경쟁률이라든지 참여 건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그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그 과거 대비 조금 떨어져서 낮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뒤에 설명드릴 제도 개선 방안에 의해 가지고 7월 1일 이후로는 조금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수요 예측 추이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공모 가격을 좀 보시게 되면 그 작년까지만 해도 그 상단을 초과해서 공모가 결정되는 추이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그 상단을 초과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단으로 결정되는 비율이 전체 수요 예측 공모가 결정되는 비율 중에 70%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IPO 시장은 좋습니다. 과거처럼 이렇게 상단을 초과하는 게 결코 그 시장 상황에 좋은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주관사랑 발행회사가 애초에 증권신고서에 제시했던 공모가 밴드 내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결정되는 게 아무래도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판단이 되는 거지 그 상단을 깨고 초과해서 공모 가격이 결정된다는 얘기는 시장이 좀 그 비이성적으로 과열됐다는 모습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올해 나타나고 있는 공모가 밴드 상단으로 결정되는 비율이 70% 이상 넘어가는 게 IPO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안정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아닌 일반 투자자들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일반 투자자 청약 경쟁률 추이가 그
그 올해 1분기까지는 조금 안 좋았었습니다. 그 작년 하반기부터 IPO 시장이 좀 주춤하면서 일반 투자자분들도 IPO 시장에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요 표에 보신 것처럼 1분기까지는 일반 청약자 경쟁률이 좀 낮았었는데 2분기부터는 많이 급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부터 그 정권 교체 이후에 그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돼서 IPO 시장이 좋으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그 청약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특히 그 일반 대중들의 관심을 많이 끌만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공모 자금이 10조에서 20조까지도 공모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최근에 가지고 있는 IPO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굉장히 뜨거운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장 후 주가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뭐 IPO 시장 분위기라든지 수요 예측, 그다음에 공모가 결정, 그다음에 일반 투자자들의 이런 경쟁률 같은 게 결과적으로는 다 상장 후 주가랑 연결이 됩니다. 상장 후 주가가 좋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앞단에서 뭐 기관들이나 일반인들의 호응도가 높을 거고요. 상장 후 주가가 이제 안 좋다고 하면 모든 호응도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최근에 보게 되면 그 상장 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그 청약하고 난 다음에 청약일 1개월, 3개월 후 주가 추이인데요. 두 세 개 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게 상장 첫날 주가 상승률 대비해서 1개월, 특히 3개월에 가게 되면 상당히 많이 그 상승률이 떨어져 있다는 부분인데요. 사실 조금 더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상장 첫날부터 해서 뭐 3개월, 6개월 가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IPO 시장이 워낙 또 관심도가 많고 특히 기관들도 기관들이지만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도가 워낙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주가 흐름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그 장기 보유보다는 단기적인 보유 성향에 관한 투자자들이시다 보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마 그 7월 1일 이후로 개정되는 그 의무 확약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는 조금 더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상장 후 주가 흐름 자체가 뭐 상장일 또는 상장하고 한 달 동안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걸로 힘입어서 IPO 시장은 지속적으로 좋을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거래소의 심사 기준인데요. 우리나라 IPO 시장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큰 축이 그 발행사랑 이제 그 주관사이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한국거래소랑 금융감독원인데요. 사실 이제 그 한국거래소에서는 실질적으로 회사에 대한 실질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IPO 시장의 그 연간 그 상장 건수라든지 그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의 심사 규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두 가지입니다. 그 심사 기간은 굉장히 좀 짧게, 그러니까 발행사를 위해서 거래소에서 과거에 좀 길게 하던 심사 기간을 굉장히 짧게 해주시고 있고요. 다만 예비 심사 승인율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비 심사 소요 기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뭐 좀 미승인이 나거나 승인이 안 될 기업들도 좀 더 시간을 두고 여유를 가지고 해서 그 중에 이제 또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기업은 승인할 수도 있겠지만 승인 그 심사 기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안 되는 기업은 안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영향도 좀 있고 전반적으로 또 거래소에서 기술평가 특례 기업이나 뭐 이익 미실현 기업에 대해서 최근에 뭐 좀 사회적인 이슈도 좀 있고 해서 조금은 타이트하게 심사를 하는 기조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뭐 승인될 기업 승인해주고 안 될 기업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지만 뭐 그 아주 미세한 차이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심사 승인율은 최근에 조금 그 낮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그 하반기하고 그 하반기 이후에 그 IPO 시장의 좀 흐름을 정리를 해보면요. 어쨌든 올 초에는 그 주식시장도 굉장히 변동성이 컸고 해서 그 IPO 시장도 굉장히 선별적으로 잘 되는 기업은 잘 되고 잘 안 되는 기업들은 안 되고 상장 후 주가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이었었는데요. 그 올해 중반을 지나면서 IPO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탔기 때문에 IPO 시장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특별히 기대하는 게 그 내년도에는 아마 그 성장 주도, 한때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성장성이 큰 기업들에 대한 그 상장이 굉장히 많았었고 시장 호응도 좋았거든요. 근데 한동안은 성장주들이 굉장히 풀이 꺾여 있었는데 그 내년부터는 주식시장 강세와 그 금리 인하 등의 좀 추이를 타고 성장성 있는 성장 기업들의 좀 성장이, 특히 이제 유니콘 기업들이나 뭐 스타트업 기업 성장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질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IPO를 준비하고 있는 뭐 K뱅크라든지 무신사, 뭐 다시 진행하는 할 수 있는 퀄리 같은 내년도에는 성장성이 있는 그 스타트업 중에서 유니콘 기업들 상장이 그 좀 많을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무신사 같은 경우에 마침 또 어제 RFP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증권사들이 이제 제안서 작업을 하고 있고 아마 올해 안에 주관사 선정이 되면 이제 IPO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이제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많이 상장을 할 텐데 과거랑 하나 다른 게 과거에는 이익단에 대한 그 고려 없이 매출 성장성만 가지고 기업을 판단했다고 하면 아마 내년도부터 올 그 성장성 있는 기업들의 IPO는 이익이 기반이 되면서 매출이 성장하는 기업들에 대한 아마 그 분위기가 강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이익이 충분히 뭐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나지는 않겠지만 그 이익 부분들이 가시화되고 이익 부분들에 대한 예상이 가능한 그런 성장 기업들이 내년도부터는 아주 많이 상장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하반기 제도 개선 사항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가장 이제 올해 크게 바뀌는 그 제도 변경 관련된 내용이 그 7월 1일부터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들에 한해서 그 수요 예측을 하고 배정을 할 때 그 의무 확약을 걸고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들한테 그 40% 이상 배정을 하도록끔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올해 말까지는 40%가 아니라 30%만 배정을 하면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원 법안 취지대로 40% 이상 배정을 해야 되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 수요 예측을 하고 배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요 표에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100만 주를 공모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들 일반 청약자들한테 한 25만 주 정도를 배정을 하고요. 25%. 나머지를 우리 사주조합의 10%, 그리고 그 기관들 중에서 하이힐드나 뭐 코스닥 벤처펀드처럼 그 우대 배정을 받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을 빼고 나면 한 60%, 여기다가 뭐 우리사주조합 실권 단계 들어온다고 하면 좀 늘어날 텐데 하여튼 60%에서 한 65% 정도 되는 기관 물량들이 이제 그 수요 예측을 통해 배정이 되는데 이 기관 물량들 중에서 그 의무 확약을 걸고 들어온 친구들한테 그 40% 이상 배정을 하지 않으면 그 주관사가 그 전체 공모 물량의 1%를 의무 인수를 해야 되는 그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 의무 보호 확약을 많이 건 기관들을 그 유치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주관사에서, 그리고 그 의무 확약을 건 기관들한테 많이 배정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상장 이후에 그 의무 확약이 걸리는 비율이 높고 따라서 유통 비율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장 후 주가 흐름에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감독 당국에서 이 제도를 만들 때 생각했던 게, 제가 알기로는 그 상장 후에 주가 플러스 공모가의 좀 하향 안정화 측면도 있는데, 공모가의 하향 안정화 측면에서는 과연 요게 그 어느 정도 작동할지는 한번 그 올해 하반기 동안 한번 딜을 좀 진행을 해봐야지만 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발행사랑 주관사가 원활하게 가격을 내리는 협의가 가능할지는 좀 더 실제적으로 좀 일이 진행돼 봐야지 알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내용 중에 의무적으로 저희가 우대 배정을 해야 되는 코스닥 벤처펀드나 하이힐드 펀드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도 과거에는 7월 1일 이전에는 그냥 수요 예측에 참여하면 무조건 저희가 의무적으로 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친구들도 의무 확약을 최소한 15일 이상 걸지 않으면 그 배정을 그 우선적으로 받지 못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앞단에 있는 일반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의무 합약을 걸든 안 걸든 본인들의 뭐 의사에 중요한 건 아니고 주관사가 1% 의무수를 책임지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코스닥 벤처펀드나 하이힐드 펀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받던 우대 배정을 계속 받으려면 반드시 의무 합약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대 배정을 받는 거랑 안 받는 거랑 배정 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우대 물량을 받는 그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 합약 관련해서 많은 고심들을 하고 있고, 뭐 어쩔 수 없이 의무 합약을 많이 걸어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좀 감지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무 합약 관련해서 제도를 개정하면서 또 하나 의무 합약을 이제 뭐 걸었다가 상장 후에 위반하고 팔아버리는 기관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제재를 되게 강화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상장 당일 의무보유 확약 위반을 할 때 그 제한 기간을 과거보다 50% 이상 가중해서 그 제한 기간을 주게 됐고요. 그다음에 수요예측 참여 요건 위반 시 제재 기준을 원래 이제 수요예측을 하게 되면 보통 경쟁률이 뭐 적게는 몇백 대 1, 많게는 뭐 과거에는 뭐 1000대 1, 2000대 1도 나왔었거든요. 그럼 실제로 배정받는 금액은 신청 금액 대비해서 굉장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재 기준이 좀 낮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배정 금액이 아니라 신청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경쟁률 한 500대 1 감안해 가지고 들어온 기관들이 그 배정을 얼마 배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위반을 할 경우에는 신청 금액으로 기준으로 해서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더 강화된 그런 제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의무 합약 관련된 내용은 그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많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수요예측 특 참여 자격 개선인데요. 요거는 이제 올해 7월 1일부터 바뀐 건 아니고 올 초부터 좀 바뀐 내용인데요. 항상 그 우리나라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들 수가 지금 보면은 한 2,500개까지도 늘어났거든요. 워낙 많다 보니까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좀 기관들을 조금은 줄이기 위해서 그 참여 요건을 강화를 쭉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또 펀드가 그 공모주 펀드가 있으면 그 펀드에서도 수요예측에 참여하겠지만 그 펀드가 재간접 투자한 펀드가 또 동시에 그 수요예측에 들어와서 중복으로 배정받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쳐서 그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 수를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올 초에 참여자 개선이 됐고요. 실제로 그 뭐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그 수요예측 참여 기관 수가 조금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코스닥 상장 심사 그 프로세스 개선 사항인데요. 아까 제가 코스닥 상장 심사 승인율이 조금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저희 작년부터 해서 기술평가 특례 기업들의 추정치 관련돼서 이슈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런 그 거래소의 승인 이후에 또 상장하기 전까지 뭐 영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투자에 대해서 계획을 뭐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추정 시나리오도 저희들이 증권 신고서에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뭐 베스트 케이스, 노멀 케이스, 워스트 케이스로 해서 넣고 거래소에서도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다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상장 심사 그 프로세스는 많이 강화가 되고 있고요. 그 기술 평가 그 특례를 승인 심사 청구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전문 기관의 기술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 부분까지도 거래소에서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올 초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소도 그 일반 특례 심사를 하는 기술 특례 상장부에 팀이 3개 있는데 그 팀을 좀 특화시켜서 바이오 전문, 뭐 소부장 전문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전문성을 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문 평가 기관에서 그 발행사 평가를 나올 때 거래소 분들이 동행을 해서 그 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같이 보는 식으로 해서 계속 그런 그 거래소 심사 프로세스는 조금씩 더 강화는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그 올 하반기랑 내년도 IPO 시장 전망이라든지 제도 개선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그 뒤에는 이제 제가 그냥 다양한 코스닥 시장 상장 방안하고 제 미래에셋 증권 소개 자료를 넣어놨는데요. 요거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발표하는 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션인데요. 운동장 바로 세우기, 유통시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주제로 김연수 칸서스 자산운용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김연수 대표님은 구조적 밸류 디스카운트의 실체와 제도적 대응을 오랜 기간 분석해온 실무 전문가로 이번 세션에서는 K 디스카운트의 해소의 실마리를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역시나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칸서스 자산운용의 김현수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가 이제 운동장에 대한 좀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어느 한편에는 유리하고 어느 한편에는 불리한 표현을 은유적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를 예로 들면 전후반을 진영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사실 게임 자체는 굉장히 공정한 게임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운동장을 좋은 운동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운동장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제도들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해서 준비하고 있는 제도 개선 내용으로 좀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운용자산 한 6조 8천억 정도 되는 중형 공모 종합자산 운용사고요. 인원은 한 64명 정도 됩니다. 먼저 이 주제 발표를 하기 전에 지금 우리 국내 주식시장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요, 오른쪽에 우리 국내 주식시장의 전체 시총 PBR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글로벌 주요 증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국 증시가 대단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PBR로 보면은 거의 1배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 상단에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 PBR이 거의 4.5배가 가고 있죠. 글로벌 증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국 주식이 대단히 저평가되어 있다.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요, 이 버핏 지수인데요. 이 버핏 지수는 뭐냐면은 워렌 버핏이 그 국가의 GDP 대비 주식 시총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그래서 이제 증시가 고평가되어 있냐, 저평가되어 있냐를 판단하는 지표로 버핏이 만든 지표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에 GDP가 2조 달러 정도 됩니다. 전 세계 GDP 1위 국가가 어디죠? 미국입니다. 미국이 30조 달러가 되죠. 그리고 2위가 중국인데 20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10배 정도 돼요. 그럼 버핏 지수하고 비교해 보면요, 우리가 지금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시총이 한 3천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원화로 환산하면 GDP가 2,700억 가량 됩니다. 죄송합니다. 2,700조. 그러면 GDP 대비 우리가 한 1.18, 그러니까 118% 정도가 되고요. 미국은 2배입니다. GDP 대비 시총이 2배 가까이 되고, 우리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이웃나라 일본이 160%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증시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GDP 총량하고 시총을 비교해보면 대단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과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실체가 뭘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도표는요, 우리 부동산의 시총입니다. GDP 대비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주식하고 부동산을 비교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요, GDP 대비했을 때 부동산의 전체 시총이 GDP의 7배가량 됩니다. 미국은요, 부동산의 시총이 GDP의 1.5배 정도 돼요. 땅덩어리 훨씬 높잖아요, 미국이. 자, 근데 주식으로 보면요, 시총이 GDP의 2.2배입니다, 미국이. 우리는 1.2배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국내 부동산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습니다. 오히려 K 프리미엄이 있어요. K 프리미엄이. 자,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도표는요, 이제 PIR이라 그래서 Price Income Ratio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소득 대비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비교한 지표예요. 우리나라 강남 지역을 예로 들면요, 이 PIR이 33배입니다.
이거는 국가 전체가 아니에요. 강남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소득 대비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비교한 거예요. 33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가격 비싸다고 얘기하는 뉴욕이 15배입니다. 이건 맨하탄 지역을 비교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비교한 거예요. 뉴욕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소득 대비 뉴욕의 맨하탄의 부동산 가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강남 지역을 예로 들면 부동산은 오히려 2배 이상의 프리미엄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는 K 프리미엄이 존재합니다. 자, 또 다른 예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부동산하고 우리 상장 주식을 비교한 자료였고요. 지금 이 자료는요, 우리가 M&A를 할 때 바이아웃 거래에서의 멀티플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자, 보시면요, 미국은 바이아웃 거래할 때, 우리가 M&A 할 때 EV, EBITDA 멀티플이 15배 정도 됩니다. 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주식의 시가총액은요, 그 멀티플이 13배가 좀 넘어요. 그래서 바이아웃 거래의 밸류에이션과 상장 주식의 밸류에이션의 차이가 10% 정도 차이 납니다. 거의 바이아웃 거래에 육박하는 가격에 거래돼요. 자, 유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게 11배, 한 9배에서 10배 사이. 역시 그 갭이 한 10% 정도 차이 나죠. 자,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우리나라가 3년치 바이아웃 거래 멀티플이 얼마냐면요, 14배입니다. 14배. 자, 그러면 한번 글로벌 바이아웃 거래하고 우리 한국의 바이아웃 거래의 멀티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에 디스카운트 있습니까? 미국하고 거의 육박하는 수준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바이아웃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다. 다만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그게 7배밖에 안 돼요. 2배의 차이가 납니다. 2배의 차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주주 차별의 문제, 그래서 제도의 문제에 기반한 게 가장 큽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은요, 용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시면 약간 지정학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북핵 위협도 있고 분단 국가고, 그 다음에 아시아의 뭐 작은 소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할인이 있다. 지금 여기 부동산하고 바이아웃 거래를 보셨을 때 그 말이 성립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은 틀린 용어입니다. K 주식, K 스탁에만 디스카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을 진단해보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선 내용들을 제가 카테고리별로 좀 요약을 했고요. 이 제도 개선하고 있는 노력 외에 저희의 생각을 몇 개 좀 담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큰 카테고리별로요. 하나가 주주 차별의 해소. 이 주주 차별의 문제는 누구의 차별이냐? 대주주와 마이너, 소액 주주 간의 주주 차별 문제를 다루는 제도 개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소수주주들, 지분율이 얼마 안 되는 소액주주들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이제 기회를 마련해 주겠다 하는 계속 개선 노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조세 정책으로 지원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모험 자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도 개선 내용을 제가 한번 담아봤어요. 자, 그러면 주제별로 보시면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그 다음에 우리 바이아웃 거래에 있어서 공개 매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그 다음에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것들은 사실은 주주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제도 개선들입니다. 자, 그리고 전자주총을 도입한다든지 집중투표제 도입하고 그 다음에 감사위원 분리 확대, 이것들은 뭐냐면요, 사전적으로 소액주주들의 경영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제들이 사실은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카테고리별로 봐서 필요하다고 하는 제도들을 지금 바꾸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참여하고 증시에 효과가 있게 하기 위한 조세 지원,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그 다음에 상속세,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PBR 0.8 이상 이거를 상속세 주식 평가할 때 의제화하는 법안, 이런 법안들은 지금 이제 좀 더
주식시장을 좋게 만드는 세제 개편안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은 거는 지금 금융지주회사법 이거를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지금 시점에 하는 발제를 한번 좀 던져봤고요.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은 지금 전체 지금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식시장 관련한 제도 개편안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대단히 고생해서 만든 자료니까 소중하게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자, 먼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확대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는 어디서 뽑습니까? 누가 선출하죠? 주주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주주총회에서. 그래서 우리 경영학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사는 주주의 대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사가 자기를 뽑아준, 자기를 보내준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사실은 당연하다. 이거는 법으로 굳이 정할 필요도 없는 일종의 공리 같은 개념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굳이 주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말이 전도돼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면은 주주의 부의 극대화가 되고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된다.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 주주를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서 보내놨더니 대주주를 위해서 일을 하더라. 소액주주의 이익을 외면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법제화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제도 개편이 아니고요. 당연한 거를 사실은 법에다가 반영한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이제 법안들 저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사해서 한번 참고하시라고 기재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의무공개 매수제도 도입입니다. 지금 우리 자본시장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의무공개 매수가 뭔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소위 경영권 매각이라고 하는 바이아웃 거래가 있을 때 나머지 소액주주들의 주식까지도 같은 가격으로 사줘야 될 의무를 부여하는 게 의무공개 매수제도입니다. 자, 우리 자본시장법은 지금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누구든지 장외에서 10인 이상의 주주로부터 6개월 이상, 6개월 이내에 5% 이상을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건이 제가 언뜻 얘기했지만 한 4가지 정도가 열거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나쁜, 잘못된 제도가 하나 있어요. 10인 이상. 이 요건 때문에 공개매수가 우리나라에 M&A 할 때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10명 이상의 주주한테 사지 않으면 공개매수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영권 거래를 하는데 바이아웃 거래에서 10명 이상인 경우는 사실 잘 없어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이렇게 해봐도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이 법은요,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규제의 목적과 취지를 한참 벗어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손보겠다고 해서 정부가 제도 개편안으로 내놓은 게 뭐냐면 25% 이상의 지분을 거래할 때는 공개매수 의무를 부여하겠다. 그런데 정부안은 뭐였냐면 대주주 지분은 전부 다를 사고요. 100%. 소액주주 지분은 절반만 사주겠다예요. 공개매수 의무를 50%만 부여했어요. 그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주주 차별 문제 여전히 남죠. 이건 절충한 법안입니다. 대주주들의 이해관계하고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서로 합치가 안 되니 그러면 양쪽의 가운데서 만나자. 사실은 저는 제도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름 죽도 밥도 아닌 누구도 만족시키지 않는 입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폐단을 개선해보고자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신 강훈식 실장께서 의원 시절에 발의한 법안이 있어요. 요건은 그대로 뒀습니다. 25%. 그런데 대상 주식을 소액주주 주식도 전부 다 공개 매수해야 된다. 하고 좀 더 발전된 안을 지금 의원 입법으로 발의를 해서 지금 국회 계류 중입니다. 자, 이 문제의 본질은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해외 선진국들이라고 얘기하는 주요 국가들의 공개 매수 제도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대다수의 국가들은 그 지분율은 한 30% 정도로 보고 있고요. 조금 지분율이 낮은 나라가 이탈리아 정도입니다. 그 지분율이 25%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강훈식 의원이나 정부가 이탈리아 법안에 25%를 차용해서 발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25%다, 30%다. 그 지분율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왜 25%나 30%를 그 지분율로 정했죠? 이 지분이 경영권을 가질 수 있는 지분이라고 본 것입니다. 바이아웃 거래 대상이 되는 지분의 이 지분 비율을 25%나 30%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24%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법으로 보면 24%를 하게 되면요, 공개명세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지요. 24%만 사고 나머지 주식은 삼자배정 증자를 한다거나 시장에서 사도 30%를 맞출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우회로가 있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은 우리 M&A 거래할 때 이 바이아웃 거래, 이 거래를 뭐라고 하냐면요, 영어로는 Change of Control이라고 합니다. 즉, 이사회 구성의 변경이 수반되는 주식 매매 계약, 이 계약이 바이아웃 거래입니다. 그래서 거래의 본질은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가 아니라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사회 구성을 바꾸는 게 그 거래의 본질입니다. 그게 바이아웃 거래예요. 그래서 이 요건, 지분율을 25%로 하자, 30%로 하자, 이거보다 체인지 오브 컨트롤 조항이 들어가는 주식 양수도 계약은 의무 공개 매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 본질에 맞는 제도 개선입니다. 그래서 체인지 오브 컨트롤의 의미를 정하고 그 입법할 때 이거를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건데요. 자, 자사주를 처분하는 거는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자사주를 매각하게 되면 회사에는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증자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사주를 시장에다 불특정 다수에다가 매각하면 그냥 뿌려지는 건데, 만약에 특정인한테 자사주를 처분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삼자 배정 증자를 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특정인은 대주주하고 좀 더 가까운 거래 관계에 있는 당사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그래서 삼자 배정 증자하고 자사주 처분은 경제적 효과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삼자 배정 증자는요, 굉장히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법이.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긴급한 경영상의 상황이라든지 뭐 신기술 도입이라든지 아주 급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왜? 주주의 기본 권리인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만큼 중요하고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삼자 배정하면 안 된다예요. 기존 주주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무력화시키는 게 자사주 처분입니다. 저 자사주 처분은요, 주주총회나 이런 요건이 필요 없어요. 이사회 결의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거를 그렇게 팔지 마라. 이거는 자사주는 앞으로 의무적으로 소각해라.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대주주와 소액주주와의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 개선입니다. 좋은 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주주총회. 이거는 뭐냐면요. 사실은 이제 그 우선주하고 보통주하고의 우리 어떤 기업을 보면 현대자동차든지 삼성전자도 그렇고 우선주가 상장이 되어 있고 보통주도 같이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주하고 보통주하고 차이는 뭡니까? 우선주라는 용어의 의미를 보면요, 보통주보다 뭔가 우선하기 때문에 우선주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더 좋아야 돼요. 우리 상법에서는 우선주라는 표현이 사실은 법에는 없습니다. 상법에서는 이걸 수종의 주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선주라는 말은 시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뭘 우선하냐? 보통주보다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주식이 우선주예요. 그러면 주가로 보면은 우선주가 비싸야 돼요? 보통주가 비싸야 돼요? 이걸로만 보면 우선주가 비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단말기에서 주가 비교해 보시면요,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우리나라는 한 30~40% 더 낮게 거래됩니다. 그러면 이 우선주하고 보통주하고 이 가격 괴리, 이걸 뭘로 설명해야 될까요? 왜 낮게 거래될까요? 이게 뭐다? 이게 주식의 의결권의 가치입니다. 의결권이 보통주는 있고 우선주에는 의결권이 없어요. 그래서 의결권의 가치만큼의
우선주와 보통주 간의 가격 괴리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주총회를 해보면 일반 주주도 안 와요. 자, 다시 말하면 요 디스카운트 되고 있는 이만큼의 코스트가, 자본이 사실 장롱 속에서 잠자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끌어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전자주주총회 입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바일이나 다른 방식으로도 주총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 상법이요, 아직도 이메일이나 팩스 이런 전자 방식의 이 통지나 도달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법이 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우편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주총 소집 통지예요. 다른 것들은요, 통지 의무나 이런 것들이 팩스나 뭐 우편이나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도 다 가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총 소집만 반드시 우편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왜 그렇게 했는지 뭐 배경이 있겠지만은 사실 좀 납득은 안 가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주주총회를 전자주총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주주들의 이 발품 파는 노력을 좀 줄여둘 수 있기 때문에 주총 참여율이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소액주주의 권익보호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집등투표제. 이건 뭐냐면요, 원래 이사 선임을 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할 때는요, 안건을 이사를 후보가 5명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이제 제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사 후보가 5명이면은 지금까지 이 주주총회 방식은 뭐냐면 이사 한 명, A, B, C, D, E에 대해서 한 명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만큼 표를 행사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대주주가 예를 들면 50%를 갖고 있고 나머지 소액주주 분산되어 있으면은 5명을 다 대주주가 다 앉힐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집중투표제는 뭐냐? 지금 이게 5명이면은 이사 선임할 때 표를 하나하나씩이었잖아요. 집중투표제는 뭐냐면 이 5명을 하나의 이 묶음으로 딱 놓고 표를 5개를 주는 겁니다. 주식 하나에. 그러면은 이사 후보 5명 중에 한 명한테 내 표, 주식은 한 주지만 표는 5개잖아요. 한 명한테 몰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소액주주들이 연대하면요, 이사 후보 5명 중에 한 명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한 주를 5표를 얘한테 주면은 얘가 이사회에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지금 우리 상법은 원래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집중투표제를 정관에 도입해서 배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정관에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넣으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사에 대해서는 그 배제를 못하게 하겠다. 반드시 의무화하겠다는 게 지금 제도 개선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액주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가 한 명이라도 선임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는 제도 개선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감사위원 분리 확대. 이거는 우리 지금 상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감사를 선임하는 이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는 주주별로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요, 경영진이 자기 마음대로 감사까지 선임하는 건 막겠다는 거예요. 감사는 누굽니까? 이사들이 하는 행위들을 감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시자 역할을 하는 사람만큼은 모든 주주들이 공평하게 이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 주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대로 앉히면 안 된다는 게 그 법의 취지입니다. 근데 이제 상장사의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게 되면 그걸 우회할 수 있어요. 이사로 선부니까. 그래서 그 우회로를 차단하는 입법입니다. 그래서 감사위원 선임할 때도 감사 선임할 때와 마찬가지로 3%로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입법이에요. 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오늘 지금 세제과장님 와 계시니까 이 말씀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좀 말들이 좀 있는데, 지금 이서영 의원이 발의한 입법은요, 개별 주식별로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배당 성향이 좋은 주식이 배당하는 이 배당금에 대해서 분리과세 해주겠다는 게 큰 틀입니다. 그런데 저 오른쪽에 저의 숫자를 제가 한번 예시로 뽑아놨는데요. 주가가 지금 10,000원입니다. 10,000원. 그럼 배당을 500원을 했어요. 500원을. 그러면은 배당을 500억 원 하면 종합과세를 당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지금 49.5를 과세당하게 돼요.
과세, 500원에 대해서 49.5%를 떼이고, 그러니까 한 250원 정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자, 만약에 배당을 하지 않고 이거를 주가가 그대로 있는 상태로 내가 주식을 팔면요, 10,000원이었다 치면 그냥 10,000원이에요. 그러면 배당을 안 했으면 내가 세후에 10,000원인데 배당을 하니까 세후에 250원이 세금으로 뜯기고 9,750원이 된 거예요. 그럼 주주 입장에서 뭐가 유리하죠? 배당을 하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사실은 우리 조세의 가장 큰 원칙은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식도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 생기면 과세를 해야 돼요. 그 세금 다 내야 됩니다. 원래 여러분 비상장 주식 매매하면 세금 다 내세요. 그런데 세법이 여기에 호의를 베푼 거예요. 상장 시장을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상장 주식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해 준 겁니다. 예, 비과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세법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게 한 3, 40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는 이게 권리가 돼 버렸어요. 과세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의를 베풀었더니 권리로 안 해? 이런 섭섭함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요, 그거를 지금 되돌리기는 참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미 비과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이 배당락을 감안한 세후 현금 흐름을 보면은 명확해요. 배당하는 게 불리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의 현금 흐름과 배당을 했을 때 현금 흐름 간의 그 괴리를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율 분리과세하는 게 맞다. 그래야지 사실은 주주 입장에서 배당을 선호하게 되고 이사들도 배당을 확대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지금 말씀드리고자 싶은 게 지금 35% 배당 성향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를 양산하냐면요. 이게 개별 주식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운용하는 펀드나 집합 투자 기구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개인이 사서 35% 배당 성향이 있는 주식을 사시면 분리과세가 되는데 저희 펀드를 통해서 사시면 종합과세가 돼요. 그래서 정부의 큰 정책 방향, 간접 투자 활성화에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와서 주식을 많이 매매를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 같은 기관 투자자들한테는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웁니다. 사실 예전보다 굉장히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요, 요즘. 자, 두 번째,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주식을 해요. 근무 시간에. 그래서 업무에 집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산업 생산성이 떨어진다.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져요. 국민들이 너무 많이 주식에 몰두하게 되면. 자, 세 번째, 개인들이 직접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요, 우리 리딩방이나 사기 사이트 같은 피싱, 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방법은 간접 투자가 활성화돼야 된다. 그래서 개인은 업무 시간에 자기 일을 하고 주식 운용이나 이런 재테크는 그 전문가인 자산운용사에 맡겨서 주식으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요거는 자칫하면은 이 개인들의 주식 투자를 더 부추길 수 있는 제도 개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과세당국에서 면밀히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난주 8월 12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까 안도걸 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상장 주식의 대주주 기준 금액을 50억으로 지금 돼 있는 걸 10억으로 낮추냐 마냐 하는 이 시장의 혼선이 좀 있었어요. 그랬다가 그 전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신 한정혜 의원이 뭐 대통령실하고 조율이 된 것 같은 멘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시장이 1.5%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1시 12분에 대변인이, 대통령실 대변인이 원론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러자마자 외국인들이 주식을 갖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0.6% 빠지고 끝났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주식 양 대주주, 상장 주식의 대주주라는 표현은요, 사실 워딩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최대주주와 이 상장 주식 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가 혼선이 좀 있죠. 그래서 대주주 하면 되게 부자고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세법에서 이 대주주, 양도세, 주식 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에 대한 워딩을 예를 들면 고액주주라든지 이런 표현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왜 지난 8월 10일 날 외국인들이 갖다 팔았을까요? 사실은 이 대주주 요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소수일 겁니다. 그럼 정부나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왜 이 난리냐예요. 왜냐하면 개별 종목 기준으로 10억이면요. 전체 금융자산은 한 100억 이상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고액자산가죠. 그럼 이 사람들한테만 과세하겠다는데 왜 니들이 당사자도 아닌데 이렇게 시끄러워. 그거는 조금 일부만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자, 그럼 그 조건에 해당되는 대주주는 어떻게 되냐? 연말쯤이 되면 자기가 양도세 대상이 되는 주주 기준에 안 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주식을 팔겠죠. 이걸 팔아서 뭐 50억이나 10억 미만으로 낮춰야 되니까.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죠? 빠지겠죠. 그러면은 우리 같은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기준금액을 낮추면 연말에 주가가 빠지겠네? 그럼 우리 같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어떻게 해요? 그보다 먼저 팔아야죠. 빠지기 전에. 이런 나비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시장이에요. 조심히 다뤄야 돼요. 그것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연말에 빠지겠네. 야, 그럼 빠지기 전에 미리 팔아야지. 물론 주가가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어차피 세금은 제가 보기에 세수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50억이나 10억이나. 왜?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미리 주식을 다 팔아서 요건을 회피할 거기 때문에. 차이라면 50억으로 하면은 주식시장이 좀 덜 빠지고 10억으로 하면 주식시장이 많이 빠지겠죠. 매물이 많아질 거니까. 그래서 기왕에 코스피 5천 시대를 지향한다면 이것도 원복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은 한번 제거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 지금 우리가 최고 상속세율이 58%인데요. 요거는 지금 뭐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0.8인데 아직 세제실에 요번에 개편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뭐 논의가 많이 됐던 내용이니까 그냥 한번 주제로 다뤄보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예요.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제가 한 30년 정도 금융시장에 있었는데 옛날보다 지금 이 은행이나 그 다음에 그 대형 증권사, 금융기관들의 주식시장 참여 비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좀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IFRS를 도입한 이후에 그 변화가 조금 더 커지는 게 상당하다. 자, IFRS라는 거는 사실 회계제도인데요. 이 회계제도가 왜 주식시장에까지 영향을 줬을까? IFRS는 2012년에 우리나라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IFRS에 가장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뭐냐면 IFRS는 연결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합니다. 연결재무제표. 사실 IFRS 이전까지는요 개별 재무제표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할 때 보는 재무제표, 그 다음에 은행에서 여신 심사할 때 보는 재무제표가 원래는 개별 재무제표였어요. 그런데 IFRS를 도입하면서 연결재무제표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 연결재무제표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금융지주회사, 제일 상단에 금융지주회사가 있죠. 그 밑에 은행, 보험, 증권, 캐피탈, 자산운용, 저축은행, 업권별로 쭉 자회사가 있어요. 그럼 금융지주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하면요. 은행이 전체 계열사 중에 비중이 제일 크잖아요. 어디나. 전체 나머지 여타 업권에 있는 회사들까지 은행 규제를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은행의 자본 규제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예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젤에서 제일 중요하게 관리하는 재무지표 중에 하나가 RWA입니다. 이게 위험가중치예요. 그러면 담보대출을 하면 그 위험값을 얼마 받냐면 20% 받습니다. 100이라는 여신을 했을 때 위험가중치 담보가 있으면 20%예요.
자, 주식에 투자하면 얼마를 받는지 아세요? 주식이나 그러니까 지분증권에 투자하면 400%를 받습니다. 400%, 4배를 받아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그 회사의 CFO나 CEO 입장에서 모험자본 투자해야 됩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배의 위험가중치의 차이가 있다. 여신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새 정부의 기조도 부동산 쪽에 가 있는 이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겠다. 그리고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하겠다. 굉장히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에 맞는 제도도 거기에 맞게 손질이 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중심의 금융지주 회사가 뭐 여러 가지 기여를 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법이 도입된 지 이제 25년 정도 됩니다. IMF를 겪으면서 은행들 구조조정할 때 은행 중심으로 쪼갰어요. 그래서 나온 이제 기여한 게 있고 좀 폐단도 있습니다. 첫 번째 폐단. 지주회사를 만들 때 은행 중심으로 만들다 보니까 지주회사의 구성원들이 전부 은행 사람들이 갔어요. 그래서 지주회사의 전체 분위기가 은행화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자산운용도 여신 중심의 은행처럼 운용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IFRS를 도입하면서 연결재무제표를 도입하니까 위험값이나 재무 규제들을 전부 자회사들이 은행 규제를 받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모험자본 투자가 축소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 장사를 비난하잖아요. 은행들이 이자 장사에 몰두한다. 사실은 그 비난할 게 못 되죠. 은행은 원래 업이 이자 장사입니다. 자기 일 열심히 하는데 그걸 욕할 게 아닙니다. 모험자본 투자를 못한 거는요, 이런 규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제도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IFRS를 탈퇴할 수도 없고 바젤도 못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 금융투자지주하고 은행투자지주로 이 차제의 이원화하는 한번 고민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행 성격에 있는 이 금융기관하고 이 모험자본 성격에 있는 금융기관을 좀 분리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한번 제가 아이디어로 제안을 해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은행 중심의 우리 금융지주는 KB, 신한, 하나, 우리은행, 농협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들하고 우리 지금 투자은행, 금융투자 중심의 금융지주는 굳이 따지자면 한투, 미래, 그 다음에 메리츠. 그럼 한번 보세요. 그들에 대한 이 생각. 굉장히 보수적이고 역동적이고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대단히 좋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그 비슷한 규제가 볼커룰이 있습니다. 볼커룰이. 그래서 투자은행하고 상업은행을 같이 하면 안 되게 이렇게 좀 차단하고 있는 볼커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자, 오늘 제가 이 주제들을 한 30분 정도 지금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 주식시장에 갖는 의미를 마지막으로 되짚어보고 제 강연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식시장은요,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의 수익을 창출해주는 재테크의 장이기도 합니다. 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발행사들의 자금 조달 수단이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의 모험자본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식시장이 저조하면요, IPO 시장 안 됩니다. 왜? 비교 주가가 우리 유통되고 있는 기존 상장사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시장이 잘 돼야 IPO 시장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이 IPO 시장이 잘 돼야 모험자본 투자가 잘 이루어집니다. 왜? 투자자의 목적은 수익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모험자본 투자가 잘 들어가야 창업 생태계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다 연결고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주식시장을 이 보존하고 잘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 저희 같은 당사자들, 그 다음에 우리 국민경제 전체에 끼친 영향이 대단히 큰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기회를 목전에 두고 있어요. 저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요, 사실은 코스피5천 가능합니다. 아까 처음 장표에 저희가 국내 주식시장의 PBR이 1이라 그랬잖아요. 글로벌 평균이 얼마인지 아세요? 1.6입니다. 1.6.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 평균까지 가면 6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지수가 오늘 좀 빠져서 한 3,100이 좀 깨졌던데 3,100, 3,200 정도를 놓고 60%를 업시키잖아요. 그러면 지수가 5,000이 됩니다. 저게 허울뿐인 공헌이 아니다. 그래서 5,000이 가려면
시장 친화적인 주식시장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만 해도 5천이 됩니다. 자, 어제 제가 우리 주식하고 미팅을 하다 보니까 올해 25년 상장사 200개 순이익 전망치가 193조예요. 작년 24년에 200개 상장사 상위 순이익이 얼마였냐면요. 163조였습니다. 164조. 작년보다 거의 30조가량 들였어요. 사실 기업 실적은 대단히 좋습니다. 관세니 뭐니 뭐 이런 얘기해도. 그래서 국내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대단히 좋다. 그럼 저평가되는 원인은 뭐냐? 제도의 문제입니다. 이것만 해도 코스피는 5천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벌써 세 번째 강연인데요. 세 번째 강연은 개정 상법이 가져올 변화,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이라는 주제로 구대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와 주고 계시고요. 구 변호사님은 상법 개정 실무를 직접 다루는 전문 변호사로서 이번 발표에서는 충실 의무 확대와 소수주주 보호, 그리고 실무상 파급력을 중심으로 해석해 주실 예정입니다. 역시나 힘찬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광장의 구대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앞서 발표해 주신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경력이 짧은 법조로는 한 20년 차 정도 되는 파트너 변호사이고요. 제가 전문하는 분야는 이제 M&A와 회사법, 지배구조, 외국인 투자, 그다음 프라이빗 에쿼티, 사모투자 쪽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상법이 다루는 가장 핫한 이슈인 충실 의무, 그 전에 저희가 실무하면서 매일매일 고민하는 게 이게 선관 의무였거든요. 그래서 충실 의무는 저희가 나가는 의견서에 사실 언급되는 경우도 별로 없었던 그런 제도인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 의견서에 항상 선관 의무와 같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많은 분량을 차지할 중요한 주제가 돼가지고 오늘 그 개정상법이 가져올 변화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충실 의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카비앗을 잘 안다는 편인데, 아래 써 있듯이 이 충실 의무라는 게 찬반 그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입될 때까지. 그래서 사실 약간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간 전략적인 찬반 논쟁이나 근거들도 사실은 좀 보였고요. 어찌 보면은 이제 도입이 돼서 현실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말과 좀 다른 측면에서 또 해석을 시도하는 이런 것도 사실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법리적인 또는 뭐 이 입법 의도를 감안한 법의 해석과 적용, 심판이 이루어질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급하게 어찌 보면 굉장히 오랜 숙론을 거쳐서 도입이 된 건데 거기에 비해서 해석론은 많지가 않습니다. 법이 딱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학자들이 교과서를 쓰시고 논문을 발표하고 또 법원에서 이런저런 판례가 나오면 그게 이제 법리로 정립이 돼 가거든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2012년 상법은 한 1년의 과정이 있었고 법무부가 주도로 하고 해설서도 내고 해가지고 도입이 딱 돼서 시행될 때는 굉장히 참고할 만한 학설들과 이제 학자들, 법조인들 사이에 어느 정도 정립된 해석이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상법은 좀 그렇지 못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말씀이 저희 법인의 어떤 입장이나 저희가 담당하는 고객의 입장과 무관하고요. 저희 변호사들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기 때문에 원고를 대리할 때, 피고를 대리할 때 같은 이슈라도 고객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그런 특성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건 저의 사견이 많이 담겨 있는 발표라는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기존 상법은 굉장히 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그 주주 보호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 상법은 주주총회 이사를 회사의 관리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선관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충실 의무라는 조항이 좀 뒤에 도입이 됐는데 그때도 회사를 위해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 가지고
문헌상은 뭐 누가 해석을 해도 뭐 이사는 주주가 아닌 회사에 대한 성관 의무와 충실 의무를 부담하는 자다라고 보입니다. 보기로는. 아까 이제 방금 칸서스 대표님께서는 원래 회사라는 것 자체가 주주들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세운 비이클이니까 회사를 위해서 충실 의무를 지라는 말은 결국 주주를 위해서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회사를 위하면 당연히 주주를 위하겠지 해서 쓸 필요도 없었던 당연한 것이 이번에 그냥 확인적으로 도입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잖아요. 예, 그런 해석이 충분히 일리가 있고, 사실은 회사법 제도가 생긴 배경을 생각하면 사실 그 당연해야 되는 건데, 뭐 애석하게도 우리나라 법은 사실 독일과 일본의 그 대륙법계라고 하는데 거기를 개수를 하다 보니까 영미계에서 해석하던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과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판례도 법인의 이 이해관계랑 그 주주의 이해관계를 엄밀하게 구분을 해서 남남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그래서 회사에 손해가 없으면 이사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주주에게 아무리 손해가 가도. 예, 그게 이제 기존 상법의 문제이고, 그리고 해석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게 이제 삼성 에버랜드 CB 판례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법리인데요. 혹시 법 공부를 하시거나 변호사님들 계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법원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그 유상증자의 주당 가액이 아무리 저가여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한 기회를 줬고, 아무튼 회사에는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조인들 또는 로스쿨생만 돼도 주주 배정은 뭐 얼마 하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제3자 배정은 회사가 이제 그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이 배제가 되기도 하고 지분 희석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가에 하게 되면은 좀 피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법원은 원래라면 받을 수 있었을 정당한 주식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하면 그 차익만큼이 회사의 손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들어보시면 뭐 일리가 있게 들리실 거예요, 대체로는. 근데 저희가 이제 충실 의무가 도입되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의 손해가 없으면 주주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일단 이사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이제 한 번도 의심 없이 그 대법원 판례를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그에 기반해서 의견을 주는 입장에서 그 모순성을 별로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충실 의무가 도입돼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보이는 모순점이 있더라고요. 사실 주주 배정 증자도 회사 입장에서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해서 어차피 증자 들어올 텐데, 주주들이 특히 경영권을 지키고자 하면 대주주라면 더더욱이. 근데 그렇게 같은 비용을 써서 자문사 도움받고 시간과 인력을 들여서 배정을 했는데 그렇게 싸게 하면은 그만큼이 손해라는 거는 똑같은 논리로 회사의 손해도 있는 게 아닐까? 또는 거꾸로 제3자 배정도 아무리 저가로 해도 회사는 주권이라는 종이 쪼가리 하나만 발행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같은 논리라면 제3자 배정도 회사의 손해가 없는 게 아닐까? 그러면 결국은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손해 여부를 판단했던 건가? 뭐 이런 좀 논리가 꼬이는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번에. 예, 하여튼 기존 제도에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 대법원이 그런 명문 규정과 그다음에 기존에 쌓아온 법인격 독립론의 이런 일관성 하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는 어떤 의무를 지지 않는다, 또는 뭐 지배주주는 다른 주주에게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해석론으로 정립을 해왔습니다. 이게 오랜 기간 이렇게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회사에만 손해가 없다고 하여튼 잘 변론을 하면 이제 이사분들이 이제 손해배상 책임도 면하고 배임죄도 면하고, 근데 누가 봐도 주주가 좀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생겨왔습니다. 그게 가장 이제 극명하게 드러난 이 개정상법 도입의 계기가 된 두 가지 사례가 있다고 저희는 보는데, 하나가 뭐 그 물적 분할로 쪼개기 상장 사례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불공정한 비율에 의한 합병 사례인데요. 이거는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주의하기보다는 설명을 거론하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제 LG화학의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사업부 분할 사례가 딱 이런 사례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저기 있는 상장회사가 이제 LG화학 같은 회사인 거고, 유망 사업이라고 제가 조금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이제 배터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한민국 그 재벌 기업의 대주주 지분율이 평균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만 돈을 쓰고 100% 가치의 회사를 사실은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죠. 뭐 그 자체가 그렇게 문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소수주주 중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 특히 뭐 국민연금이 보통 한 뭐 7, 8%, 10%뭐 이렇게 갖고 계시고, 아까 이제 칸서스 같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1%에서 5% 사이를 갖고 있고, 개미들이 나머지 지분을 차지하고, 이게 전형적인 상장사의 지배구조고요. 근데 그때 이제 물적 분할을 한 겁니다. 저 유망 사업은 배터리 사업이니까 엄청나게 공장을 많이 지어야 되고 수조 원, 수십조가 돈이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또는 그 완성차 업체하고 JV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상장사에 돈이 들어가는 방법은 유증,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해서 주주들로부터 돈을 받는 게 있고, 제3자 배정을 해서 외부 투자자를 신규로 모시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후자로 하게 되면은 대주주가 30%면은 미니멈 지분율이거든요. 경영권을 행사하게. 이게 낮아지면 경영권에 위협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3자가 들어오면 지분율이 낮아지니까 그건 옵션이 아니게 되고요. 증자를 하게 되면은 모든 주주가 동일하게 돈을 넣어야 되는데, 저 대주주는 주 LG, 지주사가 되고, 뭐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기서 예를 들어서 10조가 필요하면 3조를 대주주가 조달해야 되고, 소수주주들이 못 따라오면은 좀 더 많이 조달을 해서 실권들을 인수하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3조라는 돈이 있어야 되죠. 근데 LG가 뭐 항상 계좌에 3조 원의 현금을 들고 있는 거 아니니까 LG도 또 증자를 해야 될 거고, 계속 같은 문제들이 생기니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영진 입장에서는 꼭 대주주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그 배터리 사업에 투자자를 유치를 하고, 그 투자자에게 3년에서 5년 사이에 IPO를 통해서 엑시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하는 게, 저 당시에는 그때 공시가 돼서 주가가 폭락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리고 전혀 배임하고 아무 뭐 이슈도 없는 이런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변호사들의 첫 반응이 물적 분할이 왜? 이거였어요. 물적 분할을 했는데 왜 주가가 떨어지지? 뭐 주주님들이 좀 오해하신 거 아닌가? 회사의 어떤 IR이 좀 부족했던가 이랬는데, 근데 저도 이제 현실을 깨달은 거죠. 그 100% 자회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때는 뭐 제3자 PE 같은 데서 뭐 제3자 배정받아서 매출을 시켜준 그 사례는 아니고, 그냥 이제 자회사를 중복 상장을 했는데요. 이 중복 상장을 하면서 상장 지분만큼 이렇게 뭐 20%를 했으면 8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대주주는 아무튼 이 지배 구조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30%로 이 회사와 에너지 솔루션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수주주는 이 공모를 할 때 이 같은 주주가 아니잖아요. 그 기회를 못 받습니다. 완전히 공모를 하니까 그냥 이 주주가 아닌 그냥 걸어다니는 일반인들과 똑같은 경쟁률을 통해서 여기 공모를 할 수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수주주는 사실은 이 배터리를 보고 투자한 많은 소수주주들이 계실 텐데 그 수익을 못 먹게 되는 거고, 상장사는 아무튼 손해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 자회사가 엄청나게 지금 한 6, 70조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엔솔의 시총이. 그 80% 가치의 지분을 들고 있잖아요. 되게 잘한 행동이 되는 거죠. 근데 소수주주는 이 상장사 LG화학 주가가 그러면 뭐 80% 곱하기 60조라고 치면 48조, 요 지분 가치만 해도 48조가 되는데 되느냐. 지금 뭐 네이버 들어가시든 HTS 들어가 보시면 시총이 이거 반도 안 됩니다. 이 지분 가치의 반조차 안 되는 거죠. 주LG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회사의 어떤 지분 가치가 모회사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시장 구조에서 이런 일을 하니까 이제 소수주주들이, 그걸 아는 소수주주들이 이게 어차피 지분 가치에 반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던져서 주가가 하락되는 면도 있고, 던지니까 또 더 하락하는 것도 있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에 일조한 면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이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입니다. 그 합병이 이랬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면 대주주가 두 개의 상장사를 갖고 있는데 이 두 회사를 합병을 할 때 대주주가 한쪽에는 20%를 갖고 있고 한쪽에 40%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 가치를 기왕이면 좀 높게 평가하면 이 대주주 입장에서는 좋거든요. 그죠? 예, 이 회사 가치가 높게 평가돼요. 자기가 40% 가진 회사가 더 높게 평가되면 더 많은 신주를 받든 아니면 여기가 존속이었으면
신주를 조금만 발행해 주면 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상장사는 합병을 할 때 자본시장법에 그 합병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이 회사 가치는 지난 한 달간의 가중산술 평균 주가, 지난 한 주간의 가중산술 평균 주가, 전일 종가의 그 세 개의 가중산술 평균인가 산술 평균을 한 다음 전일 종가하고 비교해서 낮은 거. 그래서 근데 너무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특권자 사이에는 10%까지인가 할인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특권자 사이에 누가 할인을 했다가 소송당할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머니퓰레이션이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조작이 없이 뭐 주가대로 했는데 뭐 그러니까 누가 계산해도 같은 값이 나오는 합병 비율로 요 회사 한 주를 갖고 오면 내가 몇 주 줄게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는 아무런 뭐 잘못이 없어 보이죠. 근데 아래 보시듯이 만약에 이 회사의 지난 1년간 주가가 이렇게 형성됐다 또는 뭐 2개월 이상의 주가가 이 회사는 하필 이렇게 형성됐다고 하면 사실 대주주가 언제 합병할지 할병을 할지 어떤 조건을 할지를 사실 지배해서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세로선 시점에 합병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 중간에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때 하면 어땠을까? 사실은 합병을 하는 타이밍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서 왜곡될 우려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거는 그냥 오로지 가만히 내버려 두면서 타이밍만 했을 때의 문제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회사가 뭔가 큰 좋은 계약, 주가의 호재성 계약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급하게는 하지 말자. 다 돼 있는데 뭐 타이밍을 다루는 게 아니라 뭐 협상을 하는데 야 다음 주까지 빨리 사인해. CEO가 한마디 하면 다음 주까지 사인하거든요. 근데 굳이 빨리 하지 말자 하면은 주가를 사실은 더 높아질 기회를 조금 늦출 수 있고 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에는 정말 티끌 하나까지 모든 걸 다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약간의 재량과 여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을 때 이사들이 하필 이 시점에 결정을 해가지고 합병을 하게 되면 이 주주는 이익을 얻고요. 이 주주가 이 주주니까 이쪽 소수 주주는 재수가 좋게 됩니다. 그래서 어부지리로 이익을 얻게 되고 아마 똑똑한 주주님들은 이런 데 미리 투자를 해놓으면 이 회사에 투자하는 것보다 잘 될 거다. 이런 분들도 계시게 되고 이쪽 소수 주주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들을 공평하게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회사한테 줄 주식을 특별히 구분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 회사도 만약에 여기가 소멸해서면 여기 신주를 이렇게 주거든요. 공평하게 대우를 한 거예요. 대주주라고 해서 특별히 주식을 더 많이 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외관상은 주주들을 공평하게 대우한 것 같지만 주주와 회사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대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회사 자체는 만약에 이 회사가 채무가 더 많은 회사다. 그래서 합병을 하는 순간 우리의 순자산이 떨어진다. 또는 영업 손실을 나는 회사다. 이러면은 그 자체로 회사도 손해를 봤다고 관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순자산이 둘 다 플러스고 장사 잘하는 영업이익이 난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회사의 손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돈을 버니까. 그죠? 그러니까 회사는 손해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몇 주를 주든. 그러니까 회사와 주주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순간 회사는 이익이 되는데 주주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보통은 안 생기는데 이렇게 특수관계자 거래를 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사례를 여러 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시간이 끝도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M&A 사례를 제가 또 M&A를 하니까요. M&A를 할 때 이제 상장사 M&A 이렇게 합니다. 아까 그 대표님도 비슷한 예를 들어주셨는데 대주주가 30% 갖고 있는데 요새 자녀들이 승계를 원치 않는 자녀들이 많아요. 예, 비상장도 그렇고 그런 식의 M&A가 많은데 그러면은 이 30%를 가만히 있으면은 상속하게 되면 상속세를 뭐 반 이상이 날아가잖아요. 경영권도 흔들리고 별로 얻는 게 없게 됩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이걸 팔게 돼요. 이 경영을 잘할 것 같은 사람에. 그러면 이제 시총 곱하기 30% 주고는 절대 안 팔죠. 왜냐하면 누구도 그 가격에 이 30% 주식을 못 사요. 이 경영권이 달려있는 주식이니까 시가의 30% 곱한 거를 그 정당한 가치라고 하기도 힘들거니와 사실은 누군가가 뭐 시장에서 30%를 사 모으기 시작하면 물량이 들어오니까 주가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총 곱하기 30%가 절대로 이 회사 가치가 아니거든요. 이 회사 30% 주식 가치가.
그래서 프리미엄을 받고 팝니다. 심지어는 저는 뭐 검토하고 있는 거 해본 거 다 해서 시가보다 2배 이상 하는 것도 흔한 일이고요. 최소 30%를 보통 프리미엄으로 보거든요. 그럼 대주주는 프리미엄을 받고 장 외에서 공개 매수 의무 없이 살 수 있습니다. 10명 이하로만 사면. 그러니까 특권자들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 있어도 9명까지 잘라서 사면 돼요. 그렇게 하게 되고 소수주주는 참여를 못하고 공개 매수를 할 의무도 없는 거고, 동시에 뭘 하냐면 상장사가 신주를 발행을 해줍니다. 근데 상장사의 신주 발행을 할 때도 자본시장법에 기준주가 제도가 있어서 주가 뭐 일정 기간 이렇게 가중선수를 평균해서 그 가격에서 10% 할인까지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죄다 10%를 할인하고 요새는 할인 없이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윈윈윈이에요. 소수주 빼고. 왜냐면 대주주는 비싸게 팔아서 좋고 매수인은 비싸게 샀지만 여기서는 할인 10% 할인해서 사니까 블렌딩 되면은 평단이 떨어져서 좋고, 그리고 지분율도 확대되니까 더 좋죠. 상장에서도 돈이 들어오니까 좋죠. 예. 돈이 아무튼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달도 뭐 어디 뭐 PR 다니고 뭐 힘들게 할 필요 없이 큰 돈이 들어옵니다. 대주주가 새로운 대주주가 싸주는. 그러니까 모두가 나쁠 게 없고 손해가 없습니다. 이 셋은. 근데 소수주주는 소외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제일 큰 게 우리나라에 의무 공개 매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아까 그 대표님께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하셨고 저도 좀 동감하는 바인데, 저희가 이제 외국 로펌들이나 클라이언트들이랑 미팅을 하면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선진국이고 탑10 경제 대국이고 한데 주식시장에 이런 제도가 없다고 하면서 막 2번, 3번을 다시 묻습니다. 제가 못 알아듣고 잘못 말했을까 봐. 그래서 이건 당연히 도입이 돼야 되는 제도고, 이게 없어진 데 근데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7년, 8년 이때 이제 IMF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많은 회사들이 부채를 갚았어야 됐고 상장사 주식을 포함한 자산들을 팔아서 그걸로 부채를 갚아야 되니까 M&A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의무공개 매수 제도가 있으니까 M&A에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증권거래법에 있던 그 M&A 시절에 트리거되는 의무공개 매수 제도가 그때 폐지가 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되살려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IMF에서 위기에서 탈출을 했을 때 그게 그냥 지속이 돼 온 거죠. 그래서 당연히 살려야 되는 제도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예, 그렇게 추진하실 걸로 여기고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 조금 해소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입되기 전이라도 충실 의무가 도입되면 이제는 그 상장회사 이사들이 신주 발행을 왜 얘한테 하필 뭐 할증이든 할인이든 제값이든 왜 했냐, 이게 이 소수주주만 소외시키는 거래 아니냐, 주주 모두의 이익을 보호한 게 맞냐, 이 주주랑 정말 목숨 걸고 싸웠다면 얘가 과연 10% 할인 안 하면 한 푼도 못 줘 이렇게 했을까? 사실은 뭐 10% 할증만 해도 매수인이 이익이거든요. 여기 30% 줬고, 그죠? 우리나라 공개 매수 제도 없고, 있었으면은 이 같은 값에 100% 또는 뭐 강훈식 의원 아니면 100% 아니면은 50%든 뭐 정책에 따라 그 돈을 썼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 제도가 없으니까 사실 30보다 어떻게든 할인된 금액으로 한 40% 지분을 확보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 회사가 대주주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암즈랭스로 치열하게 다퉜다면 훨씬 더 받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충실 의무가 도입되면 쉽지 않은 딜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충실 의무는 아까도 뭐 워딩을 보여주셨지만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 충실하게 해야 되고, 이 항이 이제 전단과 후단으로 되어 있는데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라. 앞부분은 회사에는 이익이 되지만 또는 손해가 없지만 주주 전체적으로 불이익을 입는 경우, 그 다음 뒤에는 주주 중에서 대주주만 이익이 되고 특정 주주가 불이익을 입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다 단계적으로 캡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주 충실 의무의 개정이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활동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대부분은 회사에 도움이 되면 주주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주주 간에 별 차별이 없는 게 대부분의 경영활동입니다. 주로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대주주의 계열사, 대주주의 자제들이 주식을 가진 회사, 뭐 하여튼 이런 거래들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실 의무가 도입이 돼서 앞으로 미칠 영향은
일단은 당장에 이제 상장사 이사회들이 모든 중요한 특히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게 소수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일 수도 있는데요. 그 영향을 검토하는 프랙티스가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벌써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흔적을 남겨둬야 되지 않겠냐. 검토를 했더라도 증빙을 못하면 소송에서 질 수 있고, 그런 검토 자체를 안 하면 그 자체가 부실한 검토, 충실의무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중복상장 등등뿐만이 아니라 뭐 경영권 방어 조치, 소수주주 축출, 뭐 대규모 유상증자를 갑작스럽게 해서 준비가 돼 있는 사전에 교감이 된 대주주는 돈을 넣을 수 있지만 소수주주는 돈 마련하느라 시간이 다 가는 뭐 이런 걸 피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미칠 텐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이 수기가 무력지 않았고 학자들의 견해, 그다음 판례들이 아직 안 나와서 실제로 이 개정 입법이 추구했던 그런 입법 목적을 정말로 달성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퀘스천 마크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법리적인 부분인데요. 미국은 일반적 경영 활동에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적용을 하고 이해상충 우려가 있으면 이걸 적용을 안 해줍니다. 이거는 되게 쉬운 디펜스거든요. 이사의 입장에서. 안 해주고 대신에 완전히 공정하게 해라 라고 하고 이걸 둘로 나눠서 프라이스도 공정하고 절차적으로도 공정하게 해야 된다. 프라이스는 이해하실 거고 절차는 같은 값을 부르는 나의 친인척이 하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을 때 왜 하필 여기를 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도 특혜를 주지 말고 공정한 절차로 하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에만 이사가 이걸 입증해야 면책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독립된 이사들로만 구성된 위원회의 결의를 거치고 소수 주주들로부터 다수결로 찬성을 받아내면 다시 경영판단의 법칙을 적용을 시켜줘서 면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대주주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2단계의 지배구조에 찬성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게 꼭 대주주를 위한 게 아니네. 회사를 위해 모든 주주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다들 생각하는구나 하고 원래대로 넓은 재량을 인정을 해주는 이런 제도를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느냐 하면 판례가 이해상충 사안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또 BJR을 좀 적용을 해줬습니다. 경영판단의 법칙을. 왜냐면 성간주의 의무만 있던 시절에 판례가 나왔고요. 우리는 명문 규정 없이 판례가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충실 의무가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만 도입됐을 때 특별히 이게 성관 의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학자들도 그런 견해가 많았고 판례가 그래서 원래 적용하던 성관 의무, 충실 의무든 뭐든 뭐 그게 그거니까 라고 적용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 상법이 2012년도 4월 15일부터 시행된 때 보면은 자기거래 규정을 좀 확대를 했거든요. 원래는 회사가 이사랑 거래할 때는 이사의 멤버니까 이사한테 좀 좋게 해줄 수 있잖아요. 회사의 부가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사전 이사회결을 거쳐라. 이 정도만 돼 있었는데 그걸 대폭 확장을 해서 이사, 주요 주주, 그들의 배우자, 그들의 직계비속, 그들이 가진 50% 이상 가진 회사, 그 회사의 또 자회사, 앞에 말씀드린 모든 자들이 다 합쳐서 50% 이상 가진 회사, 이렇게 6호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의 자들이 회사랑 거래하려면 그냥 이사회 거쳐 이 정도가 아니라 이사회에 특별 결의를 거치게 있어요. 3분의 2 이상. 그리고 해석상 특별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빠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명문 규정으로 그 거래와 내용과 절차가 공정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인타이어 페어니스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이해관계 있는 사람 뺀 특별 결의, 이거는 페어 프라이스, 페어 딜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미계와 달리 실정법 국가거든요. 성문법 국가. 영미는 이제 판례에 의해서 법리가 형성된 국가고, 이렇게 성문법이 있고 기존에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이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도입된 현행법 개정법의 해석에 있어서 대법원이 어떻게 법리를 발전시킬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경영판단의 법칙을 이해상충 거래라 하더라도 적용을 시켜주게 되면 사실은 미국보다는 조금 완화된 심사가 될 것이고, 그러면 개정상법의 적용 그 효과가 조금은 반감되지만 또 시각에 따라서는 균형을 이루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미국 판례처럼 이런 이해상충 사례에서는 BJR 적용 못해.
자기 거래 규정에 준한 어떤 좀 더 강화된 프로세스를 거쳤어야 돼라고 판례가 형성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 수준으로 그렇게 이해상충 거래를 엄격하게 준비를 하게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그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법리적으로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법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충실 의무 이외의 개정 내용들은 앞서 해주신 발표에서 커버가 많이 돼서 제가 생략하겠고, 이제 전체적인 제가 조망하는 이제 기대 효과라든지 뭐 소박하게나마 제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주식시장도 사실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주권이 좀 강화가 될 거고요. 앞서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사회 독립성 강화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고, 원래 독립성이 없는 이사라 해도 충실 의무 규정을 준수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주주 친화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예전에 이제 회사에 손해가 없다는 프로텍션을 가지고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일을 함부로 못 할 겁니다.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효과의 정도가 문제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지금 일단은 법이 너무나 모호하기 때문에 먼저 깃대를 꽂으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앵커 효과라고 그런가 보다라고 사실 쏠리는 효과가 있어서, 이게 정말 뉴트럴한 정확한 논리적인 해석, 입법 취지를 감안한 많은 해석론들이 나와야 되고, 사실 정부, 법무부의 가이드라인이 준비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나와주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판례가 형성되기 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판례입니다. 판례. 법은 사실 모든 사항을 다 고려해서 막 수천 페이지를 법을 쓸 수는 없거든요. 결국 해석은 사법부가 하는 거고, 그건 구체적 사건에서 분쟁이 됐을 때 판례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어떤 식의 판례를 내려주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를 해결해 주려면 물론 이제 법으로 사후적으로 뭐 감옥에 보내고 손해배상을 물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그런 리드를 없애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 제가 두 개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균형을 갖춘 제도 입안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 하고요. 예를 들어서 자기 주식 소각을 뭐 법제화한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지만, 지금 또 한쪽에 너무 쏠리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자사주의 화이트 나이트, 백기사 배정, 이게 이제 유일하게 그래도 입증된 가능한 방안 하나거든요. 근데 사실 뭐 꼭 나쁜 꼼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정당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우리나라 부를 잘 유지하고, 우리나라 주주들이 또는 기업이 이런 중요한 회사의 대주주로 남아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대 외국 자본이 또는 헤지펀드가 공격을 해서 빼앗는 그런 경우를 상정해 보시면 그래도 무게 평등을 하나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미국도 예를 들어서 큰 그런 뭐 우리 메타니 페이스북이니 구글이니 이런 데 중에도 대주주 지분율이 굉장히 낮지만 이런 임원 선임권이나 이런 경영에 있어서는 10배 의결권을 줘가지고 경영권을 유지시켜 줄 테니까 다른 이상한 짓 하지 않아도 되게, 이런 제도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균형을 갖추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배임죄 폐지 또는 뭐 경영판단의 법칙 명문화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한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미국처럼 좀 민사화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서 이렇게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모두가. 이런 짓을 하면 돈을 못 벌고 오히려 뺏긴다라고 만들어주면 안 하거든요. 사실은 계산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손해배상이 너무 낮은 편이고, 주주가 어떤 주장 입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미국에 비해서. 미국은 제가 뭐 1년 정도 또 로펌에도 있어 봤지만 매일 그 공시만 보고 있는 로펌들이 수두룩하고요. 문제가 되는 공시가 뜨는 순간 소송을 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적으로 하는 거는 그 서머리 저지먼트라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조금만 하다가 금방 각하시켜버리는 거에 가까운데, 그거를 통과하면 다 합의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과하는 순간 디스커버리를 하게 되거든요. 디스커버리를 하면 모든 걸 다 우리 압수수색 당하듯이 다 끄집어내야 되고, 보다 보면 다른 것도 발견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소송을 두려워해서 애초에 이상한 짓을 안 하고 공시를 충실해야 하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저희도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도 한번 감안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정책적인 소견도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